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짜증나는 하루였어요. 폭설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었고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48시간이나 갇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짜증이 곧 충격으로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서 본 한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앨리슨입니다. 미국 델타 항공에서 10년 동안 일한 베테랑 승무원이죠.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그저 스케줄표의 한 점일 뿐이었어요. 그저 지나치는 경유지였죠. 그런데 그 48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폭설로 인해 다음 비행편이 48시간이나 미뤄졌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친구들과 파티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죠.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특별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했죠.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동료 마르코와 함께 호텔로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 하나,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던 노인분이 계셨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젊은 남성이 나타나더니 말 한마디 건네고는 그 무거운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청년에게선 어떤 가식도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죠. 그냥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노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도 들었죠.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승무원으로서 수천 번 연습했던 친절한 미소가 얼마나 기계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 없는 서비스 미소였죠.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마르코가 빨리 가자며 제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 젊은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단순한 친절한 행동 하나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이건 분명 뭔가 달랐어요. 제가 평소에 보던 훈련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친절은 드물었죠.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벽이었을까요? 고급 호텔방에 들어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항에 머물러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끌리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48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기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죠. 그저 48시간만 견디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의외로 마르코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경복궁이란 고궁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시간을 때우려면 뭐라도 해야 했기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경복궁은 생각보다 정말 웅장했어요. 화창한 날씨 덕에 관광객들도 많았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안내와 함께 대피 지시가 내려졌죠.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출구부터 찾았습니다. 비상 상황에선 자기 자신부터 보호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사람들은 자기 생존부터 챙겼을 텐데 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왜 남아있는 걸까요? 왜 모르는 외국인들을 먼저 챙기는 걸까요?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영어로 안내했어요. 그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혼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진 것 같았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제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어로 아이를 달래자 울음을 그쳤어요. 제가 아이를 안아들자 작은 손이 제 어깨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비상상황 훈련을 수없이 받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직업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였죠.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아이를 안고 대피하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서로 도우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겪어본 어떤 비상 상황과도 달랐습니다. 결국 그 폭발물은 오해였어요. 그냥 버려진 가방이었고 모든 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남았어요. 뭐랄까 따뜻함과 강인함이 섞인 느낌이었죠. 아이의 부모님이 달려와 아이를 데려갔을 때 그들의 감사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마르코는 제 등을 두드리며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이었고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아니면 이곳 한국에서 무언가가 날 변화시키는 걸까? 경복궁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나라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 공동체 의식, 배려,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저 48시간 견뎌야 하는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이 알고 싶은 곳이 됐죠. 제 안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르코가 저녁으로 삼겹살이란 구워 먹는 돼지고기를 제안했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죠. 한번 먹어보자고 했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 현지인들로 가득 찬 삼겹살집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관광객이 많은 곳이 아닌 진짜 한국인들이 가는 곳을 선택했죠. 식당 안은 연기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은 옆자리와 붙어 있어서 낯설었어요. 미국에선 이렇게 가깝게 앉지 않거든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밖에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마르코가 그래도 용감하게 주문했어요. 곧 테이블 위에 생고기가 나왔고 테이블 중앙에 있는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먹는지 몰랐어요. 집게로 뒤집어 보긴 했지만 다른 반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옆자리에 한국인 남성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영어로 삼겹살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상추를 펼치고 그 위에 구운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바른 다음 싸서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어요. 미국에선 이런 행동은 정말 이상하게 여겨지거든요. 낯선 사람이 음식을 건네는 건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남성의 얼굴을 보니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어요. 단순히 외국인이니까 알려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쌈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맛이 너무 강렬해서 놀랐습니다. 고소한 고기, 신선한 채소, 매콤달콤한 쌈장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맛있다고 감탄하자 남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소금에 찍어 먹는 방법, 마늘과 함께 먹는 방법, 각종 반찬을 곁들여 먹는 방법까지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받는 건요. 그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고 눈가가 시큰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진심을 마지막으로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죠. 하지만 이 남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순수한 친절이었죠. 이게 한국인의 문화인 걸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그 남성과 일행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산까지 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말렸어요. 남성은 웃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뭔가 꽉 막혔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르코와 식당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다녔고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와는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르코도 동의했어요. 진짜 진심이 느껴진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심이란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미소와 형식적인 친절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미소를 짓고 형식적인 친절을 베풀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10년 경력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던 중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밝게 인사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란 걸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일상인 거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그저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항상 진짜였는데 제가 못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진심을 놓쳐왔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아마도 제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완벽한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요. 내일은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레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아쉬워졌어요. 48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처음엔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이곳인데 이제는 더 있고 싶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마르코의 제안으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호텔 직원이 명동이라는 쇼핑 거리를 추천했고 바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됐죠. 사람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정거장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심장마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누군가는 영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응급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고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모두가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모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던 저는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당연히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제 몸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길을 내줬어요. 마치 제 몸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며 숫자를 세면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비행 안전 교육에서 연습한 동작이었지만 실제로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팔과 어깨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응급구조대가 도착했다는 말이 들렸지만 계속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노인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들은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어요. 옷은 땀으로 젖었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내가 살리고 싶은 건 생명만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서 내가 내 자존심까지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존심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형식적인 친절만 베풀어 왔는지, 얼마나 진심 없이 살아왔는지를요. 이 순간 진짜 내가 되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걸요. 이런 감정은 10년 승무원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읽었어요. 우리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습니다. 지하철 사건 후 우리는 예정대로 명동에 갔지만 마음이 쇼핑에 있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르코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냐는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가 골목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곳에는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문득 작은 전통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록달록한 과일과 채소들, 말린 생선, 다양한 반찬들이 즐비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활기찬 소리와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과일 가게 앞에서 귤을 팔고 계셨어요.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호기심에 가게 앞에 서서 귤을 구경했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귤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기더니 저에게 내밀었어요. 망설이다가 받아먹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지갑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딸 같아서 그런 거라고 한국에 잘 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귤을 쥔 채 뜨겁고 차가운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토록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과 왜 이런 따뜻함을 미국에선 느껴본 적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귤 몇 개를 비닐봉지에 담아주셨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시장 출구 쪽에 한 노인분이 쭈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주신 귤이 생각났어요. 다가가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꾸벅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에는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친절이 저를 통해 노인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는 제 행동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새로운 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작은 공원에 앉아 쉬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원에서 우연히 아침에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던 노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깊이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작은 카페로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보여준 행동에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었어요. 이건 행운의 매듭이라고 앞으로의 여정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르코는 오늘 일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말했어요. 지하철에서의 심폐소생술 장면, 시장에서 할머니와 만난 장면, 노인에게 귤을 나눠준 장면까지 마르코의 회사 상관인 스티븐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스티븐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마르코가 보낸 영상을 봤다며 대단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는 좀 달랐어요. 이 영상이 금광이라며 우리 항공사의 완벽한 홍보 기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생방송 인터뷰를 주선했고 한국에서 승무원이 생명을 구한 감동 스토리로 뉴스에 나갈 거라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시장에서 할머니와 만난 일, 노인에게 귤을 건넨 일, 이 모든 게 회사의 홍보 수단이 된다고요? 이건 제가 한국에서 느낀 진심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르코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마르코는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티븐이 계속 자료를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회사의 소셜미디어 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이미 편집본을 만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티븐이 보낸 영상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하철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배경에는 감동적인 음악이 깔려 있었고 회사 로고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항공사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지킨다는 문구가 떴어요.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급한 상황이 노출되는 걸 원했을까요? 그분의 가족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제가 느낀 그 진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사람들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고 진심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이 경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심과 정반대라고요. 마르코는 한참 침묵하더니 제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스티븐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충성스러운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48시간 동안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새벽녘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요. 화려한 제복과 완벽한 미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저를 찾았으니 이제 그 진심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아침에 스티븐에게 전화했어요.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이건 큰 기회이고 승진까지 가능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런 기회를 거부하는 건 회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10년간의 경력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예전의 저였다면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한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더 이상 이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마르코가 문을 두드렸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스티븐이 직접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앨리슨을 설득하든 데려가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스티븐이 한국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행의 피로감도 없이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 생방송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미 미국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도 이 소식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보여준 행동이 회사의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한다면서 이번 기회가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속으로는 망설였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을 한순간에 버리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48시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스티븐은 계속 인터뷰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회사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어떻게 교육을 통해 이런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는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회사 슬로건을 언급하라고 했습니다. 방송국은 생각보다 분주했어요. PD가 다가와 인터뷰 순서와 질문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모니터에서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영상 위로 화려한 자막과 회사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진실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방송 5분 전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완벽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방송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아나운서가 저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폐소생술 영상이 화면에 나왔어요. 영상이 끝나고 아나운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사의 교육이 이런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응급 상황 대처가 아니었다고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자원봉사자들, 지하철에서 서로 돕는 사람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함.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강한 마음과 인간다움은 어떤 홍보물로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나운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스티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제 목소리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스티븐은 격노했어요. 회사에 대한 배신이라며 분명히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했던 대로 델타 항공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10년간의 경력이 한순간에 끝났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귤 봉지, 물론 귤은 다 먹었지만 봉지는 기념으로 가져왔죠. 할아버지의 가족이 선물한 전통 매듭, 그리고 지하철 티켓까지. 이 작은 물건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주소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한국의 항공사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제 인터뷰를 본 한국 항공사의 인사팀에서 연락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여준 진정성과 인간미에 감동받았다며 한국 지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일 내용은 매우 진지했어요. 심지어 제가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야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48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배려, 공동체 의식, 그리고 꾸밈 없는 진심.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편안함과 진실함.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국 항공사에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2달 후면 서울로 발령받게 될 거라는 답장이 왔어요. 마치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마르코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심지어 자신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8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단순한 경유지였는데 이젠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아직은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지만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스티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화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제게 준 기회들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이 달랐을 뿐이라고요. 회신은 오지 않았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번엔 승객으로서였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미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수천 번의 비행을 했지만 정작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요. 항상 다음 목적지만 생각했을 뿐 현재의 순간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질 때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한국. 이번엔 너희와 함께 날아볼게. 이제 더 이상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의 한국. 그곳에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